제대로 알아야 할 보이차라는 공간을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정상원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중국과 교류하며 보이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01년 보이차와 7자병자를 상표로 등록한 박모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 승소하여 보이차라는 이름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차와 관련 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이차는 운남 차협 진출구 공사와 큰 차창들과 거래해왔습니다. 2001년에는 유명한 운남의 보이차 산지인 이무정산과 청가채의 보이차를 주문 제작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화권의 보이차 관련 친구들과도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런 덕분에 보이차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차는 운남에서 만들어지지만 홍콩과 같은 기후에서 일정 기간 발효해야 전통 보이차의 가치가 생깁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된 후 운남에서 바로 수입하지 않고 홍콩에서 기본 발효된 보이차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단법인 장원차 문화교류회에서 보이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22년에 제대로 알면 돈이 되는 보이차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돈이 된다는 것에 대해 너무 경제적인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돈이 된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보이차는 생활에서 삶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보이차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둥근 보이차는 한 편에 약 100번 가까이 마실 수 있습니다. 발효가 잘 된 보이차는 독특한 묵은 향과 맛이 나는데 많이 마셔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생활의 여유가 함께합니다. 보이차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화해와 소통의 도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이차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나 보이차에 대한 이론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어떠한 보이차를 선택해야 할지, 보이차가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잘 모르고 선택하면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차는 다른 차에 비해 가성비도 뛰어나지만 특이하게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중국 정부는 2000년 초부터 보이차를 세계적인 음료인 와인처럼 만들기 위해 보이차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이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큰 소비시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저는 보이차가 문화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큰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차의 매력을 사업적으로 성공시키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의 보이차 공정으로 생긴 투자 가치를 설명하고 그것을 통한 사업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차의 투자 가치는 크게 4가지 이유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중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 시장이 없다면 보이차는 즐기는 것 외에는 큰 투자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생산 지역이 중국의 운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와인이 세계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투자 가치입니다. 셋째, 보이차는 미생물 발효로 가치가 생기지만 이는 전문 관리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남에서 생산되는 보이차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면 사업성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보이차라도 운남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져온 것과 홍콩의 전문 관리로 발효되는 차의 종착지는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미생물 발효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치의 결과물이 탄생하기 때문에 보이차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따는 인력은 차가 나는 계절에만 고용되는 임시직이라 이미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반 가공비 등도 물가와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보이차의 사업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이차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좋지만 식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보이차는 대기업에서 취급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오래된 보이차는 극소량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국에 큰 시장이 있어서 좋은 보이차는 황금성이 좋지만 모두 합법적인 절차로 거래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기업이 보이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보이차는 어느 한 사람이 많은 양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소유하면 그 차의 가치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차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이차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과 달리 실물을 직접 소유할 수 있어서 매우 안전한 투자 아이템입니다. 넷째, 보이차는 발효로 가치가 생기고 그 발효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보이차도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이차가 사업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도 그동안 알게 된 중국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보이차를 전문적으로 발효시키고 오랜 시간 판매해온 경험으로 전체 보이차 시장의 맥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시작한 보이차 공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들과 보이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세 가지 보이차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꿈의 첫 번째는 보이차를 좋은 소재로 활용해서 한국의 차문화와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한국의 차문화인 무에다의 운동을 시작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새로운 우리나라의 차문화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한편으로 여러 번 마실 수 있는 보이차는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보이차 사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화권을 포함하는 보이차 시장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보이차의 기본 가치를 만드는 운남의 생산과 홍콩의 발효에 더해 한국에서의 장기 보관 숙성과 보이차 정보를 시스템화해서 새로운 보이차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미래 보이차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차를 좋아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차를 마시고 소통하는 고급 사교 클럽의 역할과 지속적인 보이차 사업에 대한 우리만의 전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장소를 한국 보이차 거래소라고 명명합니다. 이제부터 보이차를 제대로 알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제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차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발효 보이차 역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발효 보이차는 홍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홍콩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다음은 보이차를 한국인이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이차 제조 과정에는 비밀이 없다와 간 만든 보이차가 부드럽고 향이 좋으면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고차수 보이차의 문제와 진단으로 고차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한 후
보이차는 후발효차이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보이차 전문가는 없다라는 주장과 이와 연관해 1990년대 이전 보이차에 대한 관심은 버려라 라는 항목으로 전체 보이차 이론에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사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좋은 보이차의 선택과 미래 가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이차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차가 생산되는 운남은 중국의 서남쪽 끝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아는 모든 차들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운남에는 차를 나물처럼 묻히거나 불에 굽거나 심지어 땅에 묻어두었다가 마시는 등 인류의 초보적인 차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견되는 차에 관한 최초의 기록들은 모두 사천성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차문화가 운남에서 출발해 사천을 거쳐 중원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남은 원나라 이전까지는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에 정복되면서 중국에 편입되었고 명나라 때까지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토사라는 현지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후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운남의 북쪽에 차 교역시장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거래된 유통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청나라가 알게 됩니다. 청나라는 큰 차시장을 가진 운남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언젠가 변방의 우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나라 정부는 이전에 시행된 자치권을 없애고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1729년 난창강의 서쪽은 기존처럼 자치권을 인정하고 동쪽 지역에 보이부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합니다. 차는 당나라 이후 국가가 통치하는 전매품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이부 경제에서 생산되는 차는 보이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차라는 이름은 보이부 경내에서 생산한 차라는 의미와 보이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유통되는 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경에 조공하는 차는 보이부에서 바쳐진 차라는 의미로 보이차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보이부가 생긴 당시의 보이차도 지금처럼 발효된 보이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차가 특별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이름의 유래와 변천까지 추측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름이 어떻게 불렸든 당시 중국에서 생산된 차들은 녹차밖에 없었습니다. 북경의 황씨를 기준으로 녹차 외에 어떠한 차도 청나라에 없었습니다. 보이차는 그런 녹차의 한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나라 시기에 보이차가 발효되었다는 생각은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이차가 20세기 말에 미생물 발효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차라는 이름에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차는 운남에서 보이차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부터 티베트 등 변방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설치된 후 보이차는 북경에 있는 황실에 공납되기 시작했고 그 후 홍콩 시장에도 공급하였습니다. 현재의 발효 보이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콩으로 간 보이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차가 홍콩에 들어간 시기를 1850년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 홍콩은 몇 가구 살지 않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홍콩은 중국이 1840년과 1856년 1, 2차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영국에 할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홍콩 경계는 1898년에 완성되어 99년간 영국이 조차하였습니다. 그 후 무역항으로 상업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홍콩의 보이차 공급이 시작된 것입니다. 홍콩에 공급한 보이차는 질이 좋고 가격이 싸지만
쓰고 뜰맛이 강한 녹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백한 음식을 즐기고 더워서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홍콩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보이차는 위에 자극이나 수면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고온 다습한 홍콩의 기후에 보이차를 몇 년씩 묵혀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홍콩에 판매되고 있던 보이차는 1980년대 말 대만인들이 오래된 보이차의 가치를 알리면서 오늘날의 발효 보이차가 시작됩니다. 보이차가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2000년 이후입니다. 발효 보이차의 역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보이차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콩이 상업적으로 발전하면서 홍콩에 공급된 보이차는 상인들이 몇 년씩 묵혀 부드러운 맛의 보이차를 적당한 수익을 더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개발된 보이숙차를 제외하고 이런 형태는 홍콩 시장에서 전통 보이차가 거래되던 유통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1949년부터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운남에서 생산된 보이차는 변방의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티베트 등에 공급합니다. 그 다음은 홍차를 생산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동구권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따르다 보니 운남은 보이차를 홍콩 시장에 공급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홍콩 시장의 보이차 공급은 홍콩과 인접한 광동성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 등에 대량 수출하던 운남의 홍차는 중국과 러시아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로 서로 비난하면서 6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더니 69년 중소국경 분쟁으로 거의 중단됩니다. 운남은 이러한 홍차 수출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보이차를 수출한 홍콩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홍콩은 자체 소비도 많지만 해외 진출의 교두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팔았던 보이차와 달리 1970년대 홍콩 시장의 보이차 트렌드는 몇 년간 발효시킨 보이차가 대세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차의 원산지인 운남이 보이차를 홍콩으로 직수출하지 못하고 보이차 발효법을 오히려 광동성에 배우러 가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운남을 대신해서 홍콩 시장에 보이차를 공급해오던 광동성은 홍콩 시장 요구에 맞춰서 몇 년간 발효시킨 보이차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에 반전이 생깁니다. 운남은 광동성에서 배운 발효 원리를 이용해 보이숙차를 개발합니다. 이 보이숙차가 홍콩에서 대대적으로 환영받고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콩의 전통 보이차 시장에 보이숙차가 환영을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몇 년씩 걸리던 보이차 발효 공정을 운남은 물을 뿌려서 42일 만에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것입니다. 홍콩의 보이차 시장은 속성 발효된 보이숙차가 유행하는 한편으로 일부 전통 방식의 보이차도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과 80년대 일본 프랑스 등지로 보이차가 수출됩니다. 그중 프랑스의 연구로 보이차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이에 상업적 감각이 뛰어난 대만인들이 보이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80년대 말 홍콩의 보이차 시장을 찾아갑니다. 대만인들은 평소 깔끔한 맛의 오롱차를 즐기기 때문에 보이숙차의 무거운 맛은 매우 거슬렸습니다.
대신 홍콩에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자연 발효된 전통 보이차의 맛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많은 대만 차 전문가들이 보이차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발효 보이차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보이차 붐이 일어났죠. 오래된 보이차가 인기를 얻게 되자 생산된 연도별로 가격이 달라지고 남아있던 오래된 보이차의 양도 적어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보이차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는 발효 보이차의 시작이 1990년대 이후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예를 든다면 만일 발효 보이차가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옛날부터 중국에 몇백 년 묵은 보이차가 있는데 가격은 어떻고 마셔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까지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발효 보이차에 관련된 보이차라는 책도 1995년에야 대만인 덩시의 선생이 최초로 출판합니다. 더하여 만일 보이차의 전문가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대대로 보이차를 생산해온 운남 사람들이거나 오랫동안 보이차를 취급해온 홍콩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보이차의 전문가로 행세하는 사람들은 뜬금없이 나타난 대만인들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도 보이차의 전문가로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 정부도 보이차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2년에 보이차의 정의를 만들어 공표하였습니다. 보이차를 세계적인 음료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보이차 공정은 2003년에 실제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차마고도가 한국 TV에서 방영되었고 운남에서 북경으로 가는 보이차의 공차 행렬을 재현한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2006년 중국 정부는 보이차 협회를 만들고 보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또 보이현을 포함하는 큰 행정기관인 사모시를 2007년 보이시로 개명하였습니다. 더 실질적인 것은 보이차 포장지에 생산 일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도 2000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은 현재 우리가 마시는 발효 보이차의 시작이 1990년대 이후로 불과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이전의 보이차는 기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난무하는 보이차 이론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발효 보이차는 홍콩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개하는 그림은 골동보이차로 불리는 유명한 복원창호, 송병호, 동경호, 진운호와 홍인이라는 보이차입니다. 여기에 소개한 보이차의 가치는 한 편당 현재 한화로 억대 이상 수억 원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개념도 이런 결과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골동 보이차의 결과물들은 모두 홍콩에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연도가 늦은 1950년도에 생산된 홍인이라는 보이차도 1990년경에야 대만이나 등지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40년 이상을 홍콩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발효 보이차의 완성은 홍콩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중에도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홍콩의 기후에 보이차들이 보관되면서 미생물 발효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생물 발효는 단순히 보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콩인들만의 관리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차가 홍콩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었다는 사실은 1973년에 개발된 보이숙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숙차는 햇볕에 말려 가공한 보이차에 약 30%가량의 물과 섞어두면 습열작용으로 미생물이 급속하게 번식하고 보이차의 맛은 부드러워집니다. 운남이 이런 방법으로 보이숙차를 가공한 것은 전통 보이차가 미생물 발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모방해서 보이숙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콩은 오랜 경험으로 보이차의 미생물 발효와 홍콩식 관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보이숙차 개발의 모티브가 되었죠. 그러나 이런 기존의 전통 관리 방법은 70년대 이후에 밀식 재배로 생산된 쓰고 떫은 맛이 강한 돼지차의 변화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과거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강한 맛의 돼지차도 잘 발효시키는 전문 관리 방법을 개발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차는 홍콩에 오래 남아있던 보이차의 미생물 발효와 홍콩 사람들의 보이차의 전문 관리 노하우가 현재 보이차의 가치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발효로 가치가 생기는 현대 보이차는 홍콩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차를 한국인이 만들면 안 된다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중국 운남에서 직접 보이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은 매우 고가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보이차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인이 만드는 보이차는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20여 년 전 이무정산의 보이차를 맞춤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곳의 고차수 자밭을 빌려 직접 보이차를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운남차협공사의 직원이었던 지금의 보이차창 사장이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만일 당신 손으로 직접 따고 직접 가공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설사 만들어도 발효가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와서 만드는 가격의 절반에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이 보이차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 원가가 너무 높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국인들이 보이차를 만들기 위해서 운남에 간다면 항공료와 차량 등의 이동 비용과 식사, 숙박 등의 경비뿐만 아니라 찻잎의 구매나 가공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농민들이 현지 가공 공장에 찻잎을 팔지 않고 한국인에게 파는 이유는 비싼 값을 쳐주기 때문입니다.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품질의 보이차 제조 비용이 중국 현지 기업들보다 턱없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보이차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겠죠. 그 다음 문제는 한국에서 이미 보이차 주문과 성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인이 만드는 보이차는 만든 직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보이차는 홍콩의 기후에서 대개 8년 이상의 기본 발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일 홍콩에서 발효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도 보이차가 발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홍콩은 습기가 많아 보이차를 보관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덧붙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요즘 습창 보이차는 안 된다는 주장들입니다. 보이차가 미생물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살기 위한 조건, 보통 30도, 35도 이상의 온도와 80% 이상의 습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후에는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면 습도는 일주맞지만 온도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비가 그치면 온도는 맞지만 습도가 떨어집니다. 더욱이 이런 상태가 충족되어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후에서는 홍콩과 같은 전통 보이차의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은 홍콩에서 변화한 보이차가 가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습기가 많은 습차에서 차를 보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값비싼 명품 보이차들이 모두 온습도가 높은 홍콩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홍콩에 있었던 보이차도 표면이 깨끗하고 광택이 납니다. 습차이 보이차를 부패시킨다는 주장을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온도와 습도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경우인지 정확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남아있던 결과물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는 온습도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차의 보관을 습창이냐 금창이라는 단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전통 발효 보이차의 맥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만드는 보이차는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인이 만든 보이차는 중국인이 만든 김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김치를 더 잘 만들 수 없듯이 한국인이 보이차를 중국인들보다 더 잘 만들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보이차를 만들어 온 중국 사람들보다 특히 자본력이 큰 중국 기업들보다 한국인이 더 좋은 보이차를 더 잘 만들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모두 극복한다 해도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고가의 보이차가 유통되는 곳은 중국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한국인이 만든 보이차를 중국인들이 유통시켜 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만든 보이차의 미래 가치는 중국인이 만든 김치만큼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만든 보이차는 직접 소비하는 것 외에 미래 가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이차는 한국인들끼리 폭탄 돌리기로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차 제조 과정에는 비밀이 없다 혹은 보이차를 만드는 과정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차를 우리는 큰 차창에서 아주 고급 기술로 만드는 줄 알지만 사실 보이차는 농민이 직접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전 국토의 72%가 산이지만 운남은 험준한 산이 90%가 넘습니다. 운남의 농민이 보이차를 직접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차밭에서 딴 찻잎을 전문가에게 가져가려면 구비로 돌아가는 산길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차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직접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농민은 집 주위에서 찻잎을 딴 후 평소 밥을 해먹던 가마에 찻잎을 넣고 간단히 덮어서 숨을 죽입니다. 숨이 죽은 찻잎은 멍석등의 위에 올려놓고 적당히 비빈 후에 햇볕에 말립니다. 이것이 전통 보이차 생산 과정의 전부입니다. 큰 차창들은 농민이 이렇게 가공해서 말려놓은 찻잎을 수거한 후 열매나 지푸라기 등의 잡지를 골라냅니다. 그 다음 상품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큰 찻잎은 속에 넣고 자꾸 보기 좋은 찻잎은 표면에 배치해 기납을 한 것뿐입니다.
운남은 차가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1화 3, 4일까지 부드러운 잎이 쑥쑥 자라나기 때문에 시간당 수확량이 많고 가공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차 제조에 비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이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추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은 순창에서 잘 만듭니다. 순창 사람들은 아주 좋은 영양의 고추가 아니라도 맛있는 고추장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운남은 보이차 재료를 생산하지만 순창인 홍콩에서 전통 보이차의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또 누군가는 보이차가 황실에 바쳐졌기 때문에 고급차이고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공납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물은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일종의 세금 형태입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예외 없이 지역 관리들에 의해서 황실에 바쳐집니다. 그러므로 차가 생산되는 지역의 거의 모든 차는 공차입니다. 또 황실에 바쳐진 보이차는 일찍 단 아주 여린 싹으로 만든 것이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잎이 큰 보이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운남에서 보이차를 만드는 가장 크고 유명한 곳으로 대익차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익의 보이차 제조에는 대단한 비밀이 있을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전통 보이차는 큰 차창에서 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만들 수 없습니다. 만일 직접 만든다고 하면 보이차의 필수 과정인 차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 수십만 평의 말리는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창에서는 농민들이 볕에 말려 완성한 보이 산차를 수거한 후 재가공을 합니다. 대익의 전신인 맹해 차창이 보이병차로 유명해진 것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보이병차를 주로 생산했고 홍콩에 수출된 뒤 잘 발효된 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해 차창의 보이차 제조에 비밀이 없다는 것은 유명한 골동의 호급 보이차들은 모두 개인 차상들이 만들었습니다. 또 운남의 재료가 아니더라도 홍콩의 발효로 고급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맹해 차창만의 보이차 기술이 있다고 해도 현존하는 보이차 공장의 책임자나 기술자들은 거의 맹해 차창 출신이고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보이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차는 농민들이 재배하고 가공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가공으로 만들어지는 운남의 보이차 제조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있다면 홍콩의 발효에 비밀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이차를 알기 위해 운남을 찾아가지만 보이차의 절반밖에 알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갓 만든 보이차가 부드럽고 향이 좋으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보이차는 발효와 관계없이 방금 만들었지만 맛과 향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보이차는 우리면 멀리서도 향이 가득하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보이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갓 만든 보이차가 이렇게 맛이 좋다면 전통 보이차는 왜 미생물 발효를 거쳐서 가치가 새길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보이차를 찾고 즐기는 이유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이차는 차 중에서 가장 향이 좋거나 맛이 좋아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빵이 카스테라보다 더 맛있어서 팔리는 것이 아니듯이 보이차도 오랜 시간 발효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입니다. 만일 원한다면 방금 만들어도 맛과 향이 좋은 보이차는 의외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차류의 가공 기술을 응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룡차와 같이 잎을 흔드는 요청 방법을 쓰거나 또 홍차처럼 비빈 후 띄우면 차맛이 부드러워지고 좋은 향이 납니다. 그러나 이런 편법으로 만든 보이차는
오룡차와 경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차는 식빵인데 카스테라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보이차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맙니다. 좋은 맛과 향이 있는 편법 보이차 만드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운남의 소수민족 사람이 오룡차의 특징인 요청을 보이차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보이차의 쓰고 뜰은 맛을 없애고 좋은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차의 편법은 보이차 정의에도 맞지 않고 보이차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통 보이차와 같은 미래 가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들만 이런 방법을 쓸까요? 다음은 대익차창의 일탈을 소개합니다. 홍콩의 보이차 전문가들이 대익 보이차 제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익차창에서 출판한 대익 보이차라는 책에서 대익이 만드는 보이차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보이차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차 정의에 따른 제조법은 덮고 비비고 햇볕에 건조하는 쇠근 과정으로 완성됩니다. 이 정의대로 보이차를 만들면 쓰고 뜰습니다. 그러나 대익은 이를 없애기 위해 편법으로 비비기를 한 후 악황 공정으로 띄웁니다. 이런 방법은 중국의 황차 제조법과 같습니다. 대익같이 큰 차창도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쓴 책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익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차는 보이차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운남에서 개인이나 큰 차창까지 왜 이런 편법으로 보이차를 만들까요? 보이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남의 유명한 차창의 보이차 맛을 기대하거나 소수민족이 만든 고차수 보이차는 좋은 맛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따라 만든 보이차는 쓰고 뜰 맛이 강해서 맛있는 맛을 기대하는 고객들은 실망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 보이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비법으로 만든 차라고 하든지 이미 오랜 시간 발효시켰기 때문에 좋은 맛과 향이 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대익에서 한국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보이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제조법을 좋아한다는 말일까요? 보이차는 오랜 시간을 견딘 변화의 가치입니다. 보이차를 만들 때 좋은 향과 맛을 내기 위한 편법은 전통 보이차의 관점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이차가 오랜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법을 이용한 보이차는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다른 곳에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만일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50리터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출발 전에 일을 보다가 약 20리터의 기름을 소비해버렸다면 충전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서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홍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홍차는 내부에 쓰고 뜰본 맛을 완전히 변화시킨 차입니다. 이렇게 만든 홍차는 3년 이상이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공 과정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차도 미리 맛의 변화에 에너지를 써버리면 오랜 시간 뒤에 전통적인 가치를 만들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는 이미 결과물로 증명된 전통 보이차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전통 과정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차수 보이차의 문제 그리고 그 진단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고차수란 무엇이며 고차수 차밭이 적게 남은 이유와 고차수의 수령에 대한 것,
고차수 밭의 생태계, 왜 고차수에 집착하는가와 고차수로 만든 보이차의 맛이 부드러운 이유를 알아보고 고차수법을 만든 노반장 보이차의 가치, 그리고 고수차를 주장하는 전문가와 최고의 보이차라는 순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차나무가 산속의 다른 나무처럼 한 그루씩 따로 자라고 수령이 보통 50년 이상 혹은 100년 이상 오래된 차나무를 고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빽빽하게 밀식해서 심은 어린 차나무들을 대지차라고 부릅니다. 대지차는 산이 많은 운남에서 산허리를 계단처럼 층을 만들고 차나무를 밀식 재배한 것이 마치 무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차수가 좋은 생태 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차수가 좋다고 하는데 고차수는 재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심어진 차나무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고차수는 200평당 약 300여 그루의 차나무가 하늘의 별처럼 두스 없이 심어진 상태로 그 생산량도 5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1970년대 이후 밀식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지차는 200평당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수 있게 되고 약 200kg 이상의 차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차 증산을 위해 1970년대부터 비생산적인 고차원을 모두 대지차밭으로 개량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차수는 그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방치된 차밭, 그리고 일부 소수민족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운남에서 보이차를 만들어 오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300년, 500년, 심지어 1000년 된 차나무로 보이차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차나무의 수령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해봅시다. 300년 된 차나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차나무의 나이테가 일생 동안 1년에 1mm씩만 자란다고 가정하면 반지름이 30cm가 됩니다. 그럼 지름은 60cm가 되니 차나무 밑둥의 둘레는 약 1.9m라야 합니다. 그런데 운남의 기후에서 1년에 1mm씩만 자랄까요? 운남차협진출공사에서 1993년에 발행한 운남의 52년간 차살림을 기록한 책에 재배형의 가장 오래된 차나무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차나무의 수령은 800년이고 맹해의 남나산에 있던 것입니다. 그림에서 차나무 밑둥을 보시면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나무는 지금 고사했습니다. 이처럼 차나무 수령에 대해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도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차원이 300년 되었다고 하면 그 밭의 차나무가 모두 300년 된 차나무라 생각합니다. 차밭은 어린 차나무가 자라서 굵고 튼실한 나무가 되었다가 노쇠하면 이끼나 기생식물이 붙고 결국 그 차나무는 고사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중요한 경제적 수입원이므로 차나무가 고사한 빈자리에 다시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습니다. 고차수 차밭에는 항상 이런 순환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300년 된 차나무로 만든 고차수라고 하지만 모두 정확히 300년 된 차나무의 잎으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들어는 고차수 한 그루에서 딴 찻잎으로 보이차를 만들었다고 광고합니다. 이를 단주차라고 하는데 단주로 보이차를 만들면 다 좋을까요? 세상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인간성이 좋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 힘들듯이 차나무도 좋은 성분과 맛, 그리고 좋은 형을 다 가진 차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차를 브랜딩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모자라는 맛이나 향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찻잎을 섞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경매산 고차원의 사진입니다. 뒤에 큰 나무도 보이지만 앞에 작은 나무도 같이 자랍니다.
역시 고차원의 차나무입니다. 모두 같은 수령의 차나무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고차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막연히 그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를 이용해 수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고수차가 필요하다면 운남의 큰 차창에서도 잘 만든 고수차가 있고 더 사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인들은 산속에 들어가 자신들이 직접 만든 고수차가 좋다고 할까요? 보이차로 수익을 보려면 오래된 보이차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가치가 널리 알려져 일반 상인들은 이런 차들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새 차들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지차들은 큰 회사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값도 매우 쌉니다. 이때 차가 난 것이 소수민족이 사는 산속에 들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고차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새로 만든 차로 승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차의 발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또 대지차는 농약을 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등의 유스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방금 만들어도 맛있는 차를 위해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이 고수차를 만드는 곳이 최고 품질의 보이차 산지라면 중국의 큰 차창이나 회사들은 왜 그곳을 한국인에게 양보할까 하는 의심입니다. 고차수로 만든 보이차는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온전히 한 그루씩 자라는 차나무라 해도 남쪽으로 햇볕을 보는 잎 외에 겹쳐지는 잎이나 북쪽 방향으로 난 잎은 태양의 조사량이 적습니다. 일조량을 적게 받은 찻잎은 쓰고 뜰 맛이 줄어듭니다. 차밭에 차양으로 햇볕빛을 막아 부드러운 말차를 만드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나무도 50년 이상이면 탄소 포집량이 어린 나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갈수록 그 능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차나무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니 영양분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고수 보이차의 맛이 상대적으로 부드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차류의 가공 방법을 조금만 응용하면 단번에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은 보이차가 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기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년에 노반장의 보이차가 좋다고 하여 너도 나도 비싼 가격이지만 사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증명된 유명한 골동 보이차들은 이무정산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노반장 보이차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친구에게 노반장 차를 사두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단번에 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노반장의 잎으로만 만든 보이차가 없으니 결과물이 없다. 그리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약을 만들어 특별히 비싸게 팔면서 200살까지 장수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 물으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일 새로운 전문가들이 운남의 모든 차나무를 조사한 결과 과거의 이무정산보다 노반장의 차가 더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노반장의 보이차는 항상 최고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빙도차가 나오고 또다시 습기 등의 보이차가 좋다고 광고합니다. 이런 산지의 차들은 오래전에 만든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막에는 노반장을 띄워 큰 돈을 번 다음 다시 다른 곳의 보이차를 기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 중국 정부가 생산량이 많은 밀식 재배 기술을 받아들여 모든 차밭을 대지차로 개량했습니다.
그 후 운남의 모든 차창들은 대지차로만 보이차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고차수로 만든 보이차가 좋다면 1970년 이전의 보이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970년대 이후 대지차로 만든 보이차의 평가는 낮아야 맞지요. 그러나 대지차의 원료인 1970년대 이후의 754와 858이 계열 등에서 수많은 보이차들이 공식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대지차로 만든 보이차는 쓰고 뜰 맛이 강합니다. 맛이 강하다는 것은 축적된 내합물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합물질은 뿌리에서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활발한 광합성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럼 고차수보다는 맛이 강한 대지차의 활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차수보다는 내합물질이 많은 대지차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고차수만 좋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양중위에 양중약이라는 사람이 신보이 차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을 다시 한국에서 다시 쓰는 보이차는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제가 이 책의 한국 출판 기념 사인회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한국 유명한 차 선생이 지금까지 본 보이차 책 중 가장 잘 쓴 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는 고차수가 좋다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하고 있고 책의 절반은 고차수 산지의 사진과 설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차 전문가인 저자가 말하는 최고의 보이차는 명예차창에서 만든 80년대 754이라는 고백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명예차창의 754가 어떤 차입니까? 누구나 아는 대지차로 만든 보이차입니다. 홍콩에서 30년 이상 저장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차는 홍콩에서 발효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부합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754이라는 대지차를 최고라 한 고백에는 고차수와 대지차의 재료 차이보다는 발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보이차 관점은 모두 고차수에 맞춰져 있는데 돌연 대지차인 7541을 언급한 것은 그가 유명한 보이차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실은 보이차의 전체 맥락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차의 세계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문가를 믿고 보이차를 구매한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래된 보이차의 경우 그것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그 차를 진짜라고 팔겠지만 정작 중화권에 팔려고 하면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90년대 이전 보이차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라는 대목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이차를 감정한다는 사람들은 먼저 포장지와 인쇄한 글씨를 살피거나 차 속에 묻힌 작은 종이 표식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 보이차의 개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 보이차를 생산한 기록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연도에 만든 보이차라도 발효 정도나 보관 환경, 기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녹차나 오용차 등은 완성된 상태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차의 상태와 맛을 보고 우린 후에 엽저 등으로 그 품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차나 오용차를 심평하는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보이차를 후발효차라고 말하는 의미는 차가 만들어진 후 다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보이차는 온도, 습도 등의 다양한 환경 조건과 시간이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발효나 산화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이차를 정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차 관련 책자를 보면 보이차를 판별하는
보이차의 분평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속 변하는 보이차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이차 관련 책의 분평은 만든 직후의 상태만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는 후발효라는 보이차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와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포도로 만드는 와인은 처음 만들면 포도의 단맛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 발효되면 단맛이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와인도 처음의 맛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이차도 만든 직후에 하는 분평은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세계적인 보이차 전문가들은 보이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만에서 발행하는 다에라는 잡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이차 전문가 13사람이 모여 14가지의 다양한 보이차를 놓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이차 전문가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거나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보이차 세계 10대 걸출명인도 있습니다. 그중 8명은 점수로 평가하고 5명은 등수로 보이차를 평가했습니다. 이들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최고점을 받은 보이차가 모두 다릅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F를 최고의 품질로 평가했지만 다음 사람은 E, 그 다음 사람은 A를 최고 품질의 보이차로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보이차를 평가한 점수도 20점 이상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들이 진정한 전문가라면 그들의 평가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한 전문가가 추천한 보이차를 구매했다면 다른 전문가 때문에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효가 진행되는 보이차는 품평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이차에 대한 글을 쓰고 대중 강연을 많이 하고 언론에 노출된다고 보이차 전문가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들은 단지 시간이 지난 보이차 맛의 경향을 알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발효인 보이차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1990년 이전 보이차에 대한 관심은 버려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이전의 보이차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노후 보이차로 불립니다. 보이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오래된 보이차를 마신 소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차를 마셔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차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고 할까요? 오래된 보이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효 보이차의 시작이 1990년대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 보이차는 대부분 생산 연도나 유통 기록이 없습니다. 발효 보이차를 알린 대만 사람들은 보이차 강연이나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간한 책자와 주장에는 무수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보이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그 오류를 그대로 믿어서 입는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후발 전문가나 상인들은 그것을 근거로 다시 오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만인들이 쓴 책의 오류 중에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홍인이라는 보이차입니다. 홍인은 포장지 중간의 차자가 붉은색이라 불리는 이름입니다. 홍인은 품질이 좋아서 노 보이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홍인을 대만의 진모라는 사람은 불회 차창을 세운 범화균 창장이 1940년대에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홍인 이전의 모든 운남 보이차들은 7편을 함께 죽각에 포장한 형태였습니다. 홍인이 처음으로 한 편씩 낱개로 포장한 최초의 보이차입니다. 1950년대 중국이 사회주의가 되면서 개인 차창들은 사라지고 모든 수출입을 국가가 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식품 규격을 맞추기 위해 1952년 중차폐 상표가 결정되고
처음으로 개별 포장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실만 알아도 홍인이 1940년대에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잘못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중국의 바이두라는 사이트에도 계속적으로 홍인의 생산 시기가 1940년대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려지면 그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고 동조 세력에 의해 계속 인용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인들은 중국 사람이라 중국 정부가 발간한 공식 자료를 조금만 읽었다면 바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한국인이 쓴 골동보이차라는 책에서도 73청병이라는 보이차는 70년대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73청병은 1985년에 만든 754이라는 보이병차입니다. 73청병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970년대 차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사이트에서도 73청병은 7542 보이차의 전신이라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만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7542는 보이차 시장에서 꽤知名도가 있는 차입니다. 7542 앞 두 자리 숫자 75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1975년에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에서도 70년대 중엽이라는 글이 보입니다. 그러나 7542는 1981년에 처음 생산한 보이차입니다. 또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차를 7자 8중 황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생산 시기를 1960년대 말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운남 7자 병차라는 표시는 1973년 운남의 보이차 생산 주체가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포장이며 이에 대한 기록은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1960년대 말에 생산되었다는 것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인은 무시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인이나 황인이라는 명칭은 보통 1973년 이전의 차를 분별하는 호칭인데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자의 글자가 녹색인데도 황인이라고 책에는 소개합니다. 황색으로 보이는 것은 원래 녹색의 차자가 색이 바래지면서 황색이 된 것입니다. 대만인들이 황인 등으로 부르는 이유는 역시 73년 이전의 임급차 시대의 뉘앙스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홍인의 시대에도 황인이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색이 바랜 것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런 책의 심각한 문제는 대만인들이 쓴 보이차 책을 철떡같이 믿고 우리 주위의 전문가들이 계속 인용하면서 생기는 오류와 그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노 보이차들은 가짜나 모방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보이차는 역시 홍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소개해서 판매한 차입니다. 구매자가 몇 년 후 다시 되팔아줄 수 있느냐고 의뢰해 왔습니다. 유명한 보이차는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중화권에 팔려고 보내보니 포장만 진짜고 내용물은 가짜였습니다. 만일 진품이었다면 이미 중국 시장에서 값이 올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구매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포장지만 진짜인 홍인은 구매자가 마시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가의 차는 여유가 있어도 겨우 한두 편이 거래되므로 지인들과 마셔버리면 진위 여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송빙호라는 유명한 골동보이차입니다. 생산 시기가 100년 가까이 되고 맛도 좋아 수억을 호가하는 차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차는 오래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진품은 이처럼 낮게 포장이 없습니다. 보이차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60년대 만든 송빙호라고 말합니다. 1960년대 만든 모방품이라도 그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의 엄격한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를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에는 오래되면 보이차가 비싸진다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송빙호를 만들어도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차를 만들 이유는 더욱 없겠지요. 이런 가짜 보이차는 대개 발효 보이차의 가치가 알려진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콩에서 10년 이상 발효시킨 보이차는 보통의 일반인들에게 수십 년 된 차라고 해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차뿐만 아니라 시중에는 동경호, 경창호, 강성호 등 호급차들을 모방한 가짜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골동 보이차는 원래 개별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텐데 가짜를 만든 사람들은 왜 굳이 개별 포장을 했을까요? 개별 포장을 하고 차 이름을 크게 인쇄하지 않으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구매자가 상상만 해온 골동차를 쉽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진품처럼 개별 포장 없이 오래되어 보이도록 발효시키면 더욱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차들은 노차와 비슷한 맛이 나지만 몇 년 전 업자들의 유통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보이차들은 진실을 알기 어려운데 가격은 터무니없습니다. 주위에서 전문적으로 노차를 마시는 모임을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때 나오는 보이차 한 편이 완전하고 진짜라면 사람을 모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중국에 고가에 대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차를 팔겠다는 상술은 중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모방품이거나 엄청난 폭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기 위해 모인 사람이 한 번의 시험으로 그 맛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그 점을 이용합니다. 또 그것을 파는 사람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차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주 고가의 차를 샀다면 중화권의 감령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대신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보이차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위에서 아주 고가의 오래된 보이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몇 천만원 몇 억을 주고 그 보이차를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20, 30년 이전부터 보이차를 즐기고 그 당시부터 조금씩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한 편에 1억 5천을 넘는 1950년대의 홍이는 1990년 초에는 한 편에 10에서 30만원이었고 2000년 초에는 150에서 200만원 좌우였습니다. 몇 억을 호가는 복원창이라는 보이차도 1990년대 초에는 한 편에 7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골동 보이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일찍 보이차를 시작하고 구입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이차를 마신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노차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 30년 이내에도 발효가 잘 된 보이차는 맛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만일 보이차를 구입하려면 기록이 정확한 90년대 말 이후에 생산된 합리적인 가격의 보이차를 구입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지금 골동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좋은 보이차의 선택과 미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보이숙차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이숙차는 인공적으로 발효시키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없어서 초보자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보이숙차는 다양하고 깊은 맛과 향은 부족하지만 부드럽습니다. 독특한 보이차의 향과 깊은 맛을 원하는 사람은 전통 발효 보이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통 발효 보이차는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마셔보고 목넘김이나 맛과 향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 편의 보이병차로 보통 100번 가까이 마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맛의 보이차 한 편이 30만원이라면
한 번 마시는데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10번 이상 우려도 계속 맛이 유지되기 때문에 양적 측면에서도 가성비는 다른 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분별력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TV에서 보이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방송에서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모 대학 교수는 양귀비와 서태후가 보이차를 다이어트에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또 보이차 때문에 중국인들이 비만하지 않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차가 나는 운남은 당나라 시기에는 중국 땅도 아니었고 보이차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또 중국인들의 70%는 현재도 녹차를 주로 마십니다. 서태후가 겨울에 보이차를 마신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늘 보이차를 즐긴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록만으로 다이어트에 이용했다는 것은 차를 모르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태후가 마신 보이차는 황실에 바치기 위해 상만 따서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이 피 큰 보이차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이 프로에서는 발효된 보이차를 기정사실화했는데 청나라 시기 황실에 바쳐진 모든 차는 녹차였고 보이차도 그중 한 종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분이 본초 강복 스비오의 보이차 효능을 말하고 있지만 보이차 효능도 당시 많은 녹차 중의 하나인 보이차의 효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차의 일부 성분을 추출한 갈산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엄청 광고를 합니다. 이 그림 역시 녹차에서 추출한 카테킨이 다이어트에 좋다 해서 먹었더니 도리어 간이 손상되고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대만의 세계적인 차학자 이민홍 교수는 차의 성분은 서로 기량작용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효능이므로 그중 특정 성분만 추출해 과용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국가가 사법, 입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보이차의 갈산이라는 물질이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그 물질을 이용한 약품을 만들지 않고 이제야 몇몇 사람들이 팔게 되었을까요? 보이차의 선택에 있어서 분별이 중요한 것은 보이차 정보에 무수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보는 방송이나 보도 자료조차 이러하기에 우리는 전문가의 말이라도 의심해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어떤 보이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전통 보이차가 홍콩에서 발효 숙성되어 이미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은 그 보이차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역학적으로 해석해보고 그와 같은 보이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해석한 선택은 먼저 편법 없이 전통 가공 방법으로 만든 보이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차는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홍콩과 같은 기후입니다. 홍콩의 기후는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지차는 5에서 8년, 그리고 고수차는 12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에 기본 발효가 완성됩니다. 대지차의 발효 기간이 더 짧은 것은 쓰고 뜰맛이 강한 대지차는 더 강한 발효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에 있다고 다 같은 발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 많은 홍콩의 전문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보이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어렵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미 중화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보이차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화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보이차의 전통 과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보이차 전문가는 대부분 대만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화권 시장에서 보이차 유통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홍콩 사람들입니다.
홍콩인들의 경험과 관리 노하우가 발효 보이차의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이차 전문가는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대만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이차를 취급해온 홍콩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홍콩의 전문 관리로 주목받는 보이차는 이미 소장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중의 아무 곳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투자 보이차는 생산과 발효 그리고 보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증서나 구체적인 증명이 있는 보이차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갖춘 차들은 대개 1990년대 말 이후의 차라는 것을 압니다. 운남은 차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남의 재료는 농약 등에서 안전하다면 모두 좋은 보이차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중국인이 쓴 다시 쓰는 보이차란 책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서 754이라는 돼지차가 결국 최고의 보이차였듯이 보이차의 비밀은 운남에서 생산된 재료의 차이 없이 홍콩의 발효로 좋은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지인 운남에서는 가격이 싸야 합니다. 운남에서부터 보이차가 비싸다면 보이차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비싼 보이차는 투자나 구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차수로 만든 고수차도 이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차의 맥락을 안다면 가격이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드린 정보를 이해하고 재해석하신다면 저렴하고 합리적이지만 미래 가치가 확실한 보이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보이차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안정된 시스템이 되면 보이차 시장에서 한국인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이차에 대한 한국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전략적인 접근 방법은 기회가 만들어질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차를 좋아하고 수집하는 분들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